안녕하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 존재하고 있는 현실을 불교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문제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리기를 12처설, 그 다음 4대설, 그리고 오늘은 오온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존재의 구조라고 하는 그런 제목 속에서 오늘이 그 네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 이것을 불교적인 용어로는 일체 혹은 일체법 이런 말로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일체법에 대해서 존재의 모든 것을 어떻게 이해하느냐고 이렇게 할 때에 12처설, 다시 말하면은 인식의 주체인 6가지와 그 인식의 대상이 되는 6가지로 나누어 가지고 이 12개 안에 모든 존재는 포함되어진다고 하는 게 첫 번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태도는 주관이 인식할 때 객관은 비로소 존재한다. 다시 말하면 인식되어지지 않은 객관이라는 것은 없는 것이다.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의 말씀은 그러면은 객관적 사물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성되어지고 있는가? 그랬을 때 4가지 원소로 구성되어져 있다. 이게 4대설입니다. 이 4대설에 대해서는 이 4가지가 완전 무결한 분류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2500년 전 부처님 시대에 부처님께서는 모든 사물은 이러한 원소로서 집합되어지고 또 그 집합이 분산되어질 때 사물은 파괴되어지는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해서 오늘날 우리가 모든 원소의 이합집산이 사물의 생성이라고 하는 그러한 것과 그런 입장과 그 맥을 같이 하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드릴 말씀은 전통적으로 불교 안에서는 이것을 오온설, 오온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이 온자가 반야심경을 외우시거나 읽어보신 분들은 바로 첫 줄에 나오는 글자입니다. 오온, 개공, 도, 일체, 고액 할 때 오온인데 이 자가 그 쌓을 온자입니다. 그러니까 오온이란 말을 그대로 우리가 직역을 한다면 5가지 쌓임. 그래서 저희 대학의 역경원에서 출판되어지고 있는 한글 대장경 같은 데서는 오온을 5가지 쌓임이라고 이런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한자로 번역될 때에 쌓임, 쌓을 온자를 써서 오온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중국에서도 번역될 때 오온이라고만 번역하지 않고 오음이라고 번역한 경우도 있습니다. 음자는 그늘음자를 썼는데 지금 우리가 말하면은 양지다, 음지다 할 때 양 할 때 음자입니다. 그늘. 그래서 그 오음이라고 하는 말로도 번역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온자가 원래 원어가 스칸다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우리말로 만약에 번역을 한다면은 무슨 근간적 부분, 그러니까 가장 뿌리가 되고 줄기가 되고 중심이 되는 요소 이런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5가지 가장 중심되는 부분, 근간적 부분 이런 의미가 되죠. 자, 거기까지 오온이라고 하는 게 뭔가 하는 말씀을 좀 설명을 드렸고 이 5가지 내용은 조금 더 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이제 원천적으로 돌아와서 인간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사물은 여러 가지의 원소, 다시 말하면 불교적 입장에서
지, 수, 화, 풍 같은 이런 물질적인 원소의 결합에 의해서 형성되어졌다 이렇게 보는데, 인간은 과연 그러한 물질적인 요소인 지수, 화, 풍으로서 인간도 구성되어졌느냐, 이게 문제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들이 알고 있기는 물질적 요소는 인식 능력이라든지 인식 기능 자체를 하지 못한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실제 그렇게 되고 있고요. 다른 말하면 물질은 인식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런 물질로 구성되어진 인간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인식을 한다고 하는, 다시 말하면 정신작용이라는 게 가능해지느냐 하는 말입니다. 그랬을 때 인간은 단순한 물질적인 존재인가, 아니면은 비물질적 존재 어떤 것이 있는가? 그럼 인간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은 이미 2500년 전에 불교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오늘 이 시대에 와서도 이것은 분명하지 않습니다. 부처님 시대에서도 부처님 이전에 있었던 인도의 철학이나 종교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그 나름대로 설명을 하려고 많이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같은 인도의 그 다른 사상, 그래서 무슨 순세파라든지 생활파라든지 이계파라든지 그러한 부류에서도 각각 그들 나름대로, 예를 들어서 정신과 육체, 이계파의 경우는 대립의 개념으로서 두 개가 모여졌다. 그래서 이원화되어진 걸로 이해를 하고, 그러니까 이런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정신 따로 있고 육체가 따로 있어서, 다시 말하면 육체 안에 정신이 들어갔다거나 같이 공존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는 그런 측면이죠. 그리고 또 다른 측면, 예를 들어서 생활파 같은데 이런 데서는 보면은 물질로 구성되어서 화합되어지면 그 안에서 정신이라는 게 발생되어진다고 하는 그런 이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물질이 구성되어지면 그 안에서 정신이 파생되어지는 걸로, 나오는 걸로. 오늘날 우리 시대에 와서도 대세 이것은 우리가 정신이 따로 존재하고 육체를 지배한다고 하는 이론을 우리가 생기론이라고 이렇게 말한다면은, 어떤 물질적 요소가 화합되어졌을 때 거기서 정신이 발생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편의상 우리가 기계론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오늘날 우리 의학계에서라든지 우리 과학의 세계가 대개 이런 측면으로 현재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정신이라고 하는 영역을 따로 이해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물질이 구성되어지면은 그 물질이 화합 속에서 정신이라는 것이 파생되어지는 걸로. 그런데 이 문제, 이렇게 우리가 지금 이해하고 있는 것도 이건 한계를 저는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과연 그런 것인가? 그런데 그런 것이 실험되어지거나 실제로 그런 걸 현상화시킬 수가 없다고 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오늘날 우리가 쉽게 말해서 인간 지능을 가지고 있는 로봇이다. 그럼 이 로봇가 인간에 의해서 기계를 조립했을 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능을 보유해지느냐, 이거죠. 그 안에서 발생되어지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안 합니다. 스스로 자율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모든 것을 하는 게 아니라 외부에 의해서 인간이 무엇을 입력시켜 주거나 안 그러면 작동시켜 줘 가지고 그 한계 안에서만 활동하는 것이지, 그 안에서 인간과 같은 지능이 발생되어지지는 현재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은 기계 자체 어떤 물질적인 화합이 정신을 발생한다고 하는 것까지는 현실적으로 실현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측면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다른 문제를 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일종의 오늘의 우리들이 자연과학의 수준이 대단한 수준에 갔습니다. 그래서 선진학계에서 우리가 생명공학이라든지 유전공학이라든지 하는 데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속 연구되고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말이죠. 인간의 정신, 그 정신보다가 더 한 단계 낮은 생명, 이 생명 자체를 우리들이 규명하고 있느냐, 확실히 파악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제가 생물학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의학을 전공한 그런 의사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하는 범위 안에서 생각해 본다면은 기계를 통해서 어떤 실험실에서 우리가 콩을 하나 만든다든지 팥을 하나 만든다고 그럽시다. 가정적으로. 그랬을 때 그 콩이 가지고 있는 성분, 예를 들어서 뭐 함수탄소가 얼마다, 무슨 뭐 단백질이 얼마다, 수분은 얼마다, 이렇게 다 실험실에서 분석이 될 수 있고, 그런 것을 다시 환원시켜서 다시 그런 요소를 배합해서 이것을 화합시켜 놓으면은 콩을 만들어진다고 봐야 되죠. 인공으로 콩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이 콩으로 가지고 메주도 쓸 수 있고 콩밥도 할 수 있고 영양의 가치도 자연산 콩하고 똑같은 그런 걸 우리가 실험실이나 기계를 통해서 만들 수 있다. 아마 만들어질 수 있고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렇게 실험실에서 만들어진 콩을 우리가 땅에 갖다 심었을 때 싹이 나는 콩을 만들 수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계를 통해서 생명 창조가 가능해지냐 이겁니다. 이것은 인간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의 식물의 세계에 있었어도 그게 땅에 가서 심으면 싹이 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그 싹을 나는 콩을 만들 수 없다는 말은 다시 식물에 있어서도 생명이라는 게 무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아직 설명할 수 없고 다 규명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물며 식물이 가지고 있는 그 생명력, 생명의 원동, 이것 자체가 우리가 설명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생명은 제가 이건 신문에서 읽은 얘기입니다마는 중국 서쪽에서 그 미라를 발견했는데 적어도 추정컨대 한 3,000년 전에 죽은 사람입니다. 그럼 이제 썩지 않고 시체가 시신이 그대로 미라로 나왔습니다. 그랬을 때 그 미라 안에서 조그마한 씨앗이 하나가 섞여 있었다는 겁니다. 이건 다시 말씀드리면은 다시 농경사회에서 우리가 장례를 지낼 때 그때 있었던 어떤 씨앗이 그 시신이라든지 염하거나 관을 넣을 때 끼어 들어갔다는 얘기죠. 근데 약 한 3,000년이 지났는데 사람도 썩지 않고 미라로 남아 있었지만은 그 씨앗이 그대로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실험실에서 발화를 시켜서 싹을 틔웠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하나의 종자, 식물의 종자가 씨앗이 3,0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와서 그 생명력이 상실되지 않고 다시 싹이 났습니다. 이게 텄어요. 살아났어요. 이게 이 생명력이라는 게 설명이 안 되죠. 정말 엄청난 일입니다. 보통 우리들이 늘 먹고 있는 쌀, 그 쌀의 원래는 벼라고 하는 것도 이게 농업연구소 같은 데서 보통 항온 온도 또 일정한 그 온도 속에다가 보관을 시키면은 약 한 350년, 400년 이런 긴 시간에 이제 보관이 가능하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런 3, 4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발화시킬 수 있는 생명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보통 그렇게까지 보관하지 않아도 혹은 100년, 150년, 200년 보관도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이 종자의 보관이.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인간의 생명을 생각하면서 소위 그 정자은행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킬 수 있는
남성의 그 정자를 보관하는데 은행에서 이 정자은행의 정자 보관이 거의 외부의 어떤 영향을 받지 않도록 이걸 포장을 한다고, 이게 저장을 해가지고 일정한 안도에다가 보관을 하면은 영구보존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부터 어떤 세균이 감염된다거나 어떤 외부 침입이 없이만 이게 밀봉이 돼서 일정 온도에다 보관하면 영구 보관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영구 보관이. 그러니까 무슨 1000년, 2000년이 아니라 그 이상도 가능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이것도 생명력이라고 하는 것이 내재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생명력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이런 생명력이 이렇게 있는데 이것을 인간에 의해서 생명 그 자체를 창조하느냐 이거죠. 만들어낼 수 있느냐, 생명을. 제가 이거는 아주 확실하지 않습니다만은 오늘날의 그 유전공학이라고 하는 측 쪽에서도 우리의 유전인자를 어떻게 복제하고 배합하느냐, 다시 말하면 그런 문제지. 유전인자 자체를 생성하고 개발해서 새로운 유전인자를 전혀 어떤 근거가 없는 데서 돌출시키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저는 지금 알고 있습니다. 기성의 어떤 인자와 인자를 잘 어떻게 배합해서 제3의 인자로 변형시키는 그런 수준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수준이다. 자, 이런 장황한 말씀을 제가 드린 것은 결국은 뭐냐면은 인간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다시 말하면 인간의 생명이라는 게 뭐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정신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물질을 통해서 발생되는 거냐, 그러면 제3의 어떤 별개의 존재로서 이 안에 투입되어지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한 불교적 대답이, 다시 말하면 부처님의 시각은 오온설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오온은 앞에서 이미 설명드렸습니다만은 오라고 하는 건 5가지, 5개. 온이란 말은 근간적 부분, 가장 중심되고 바탕이 되는 5가지 요소를 말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5가지 요소를 뭐라고 그러냐면은 색, 수, 상, 행, 식, 이렇게 5개입니다. 쉽게 말해서 색온, 수온, 상온, 행온, 식온, 이런 말이죠. 온자가 다 붙어도 됩니다. 그랬을 때 색, 수, 상, 행, 시, 뭐 아시는 분은 이미 다 이것을 늘 들어서 이해를 하고 계십니다만은 색온 했을 때 색이란 말은 우리가 빛깔이라고 하는 색자입니다. 청색, 황색 할 때 색자죠. 그때 이때 색이란 말은 빛깔이란 말로 쓰지 않는다고 제가 이 앞에서 강의할 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럼 이 색이란 말은 형색, 다시 말하면 어떤 형상을 가지고 있는 그 물질을 루파라고 하는 산스크리트의 번역인데 물질적 존재를 색이라고 중국 사람들이 번역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질적 존재. 자, 인간을 이해하는데 먼저 인간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가 뭐냐? 색온이다. 물질적 근간, 물질적인 것이 바탕을 이룬다. 인간의 육체를 가리킨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들이 좀 생각해야 될 것은 육체만으로 인간이라고 우리는 말하지 않습니다. 육체만으로서 인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말로 해서 정신만으로의 인간은 존재하느냐 이거죠. 육체가 없는 사람, 그거 우리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생각이 안 됩니다. 그리고 정신만의 사람이 없듯이 정신없는 육체만의 사람, 그러한 사람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건 죽은 사람이죠. 자, 그래서 지금 색오는 물질적인 바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육체의 구성은 물질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고 그 안에 불교는 4가지의 정신세계를 설명을 합니다. 정신작용이죠, 일종의. 그것을 수, 상, 행, 식 그랬습니다. 수, 상, 행, 식 4가지. 이 정신이라고 하는 것,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세분화시켜서 4가지 단계로 여기서 나열을 했습니다. 이것이 인간을 구성하고 있는 기본이 된다고 이해한 것인데, 다시 말씀 하나하나 드리고 다시 연관해서 말씀드릴게요. 색 다음에 수는 감수한단 말입니다.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외부 것을 인식을 하기 위해서 받아들이는 거. 눈이 보고 귀가 듣고 하는 감수작용, 수. 그 다음에 상은 생각한다 이런 말입니다. 생각한다, 상상한다, 받아들여서 생각하는 겁니다. 이 생각한다는 말하고 나중에 식하고 조금 비슷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만은 그 좀 다른 것은 이게 붉구나 푸르구나 좋구나 나쁘구나 이런 등등의 받아들이면서 아 이게 무슨 꽃이구나 이건 무슨 빛깔이구나 맛이 있다 없다 이런 것 등에 받아들이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받아들여서. 근데 어떤 때는 우리가 눈으로 보면서도 그것을 인식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감수까지는 하지만은 상행식의 작용이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상은 그런 것이라면은 행이란 말은 갈행자를 쓰고 있는데 이게 간다는 말이 아니라 이럴 때는 불교 안에서 작용한다는 말입니다. 작용한다. 그래서 상자는 생각상자죠. 행은 작용한다. 그리고 작용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식은 식별한다. 식별한다는 말은 아까 상상하고 작용하는 거하고를 완전히 정리해서 통합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인식의 바탕에 깔려있는 작용입니다. 그런 결단을 내리는 작용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수상행까지도 다 정신작용인데 마지막에 결론을 내리고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하는 그런 최종적인 작용을 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러한 5개에 의해서 구성이 되어져서 정신적인 것과 물질적인 요소로 이렇게 되어 있다. 자, 여기서 우리들이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이게 인간의 형성이다. 인간 이해다. 그렇다고 하면 인간은 물질이 따로 있고 수상행식이라고 하는 정신작용이 따로 있어서 2개가 모인 것이냐 이거죠. 그럼 이건 이원론적인 이해인데 이건 따로 어디 있다가 온 거냐, 그렇게 이원론적으로 불교가 이해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물질이 구성되어지면은 물질 속에서 정신이 튀어나온 거냐, 파생된 거냐, 그러면은 이건 유물론적인 사고입니다. 다시 아까 말씀드린 현대 자연과학이 대개 아직은 이런 정도 수준에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불교의 입장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들이 아주 미묘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오온이 인간의 작용으로 올 때는 오온이라고 그러지 않고 오치온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오치온, 취할 취자, 뭘 집착한다, 뭘 가지려고 한다. 그래서 그 오치온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 되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이해를 하자면은 색과 수상행식이라고 하는 그런 두 부분이 이것이 하나도 아니고 한 개라고 말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별개라고도 말할 수 없는 불일불이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불교적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물질에서 정신, 이게 분리된 상태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물질 속에 정신이 포함되어 있어서 하나라고 하는 생각도 아니고, 이게 하나이면서 둘이고 둘이면서 하나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물질 없으면 정신작용 불가능하고 정신 없이 물질 안 되는, 육체가 안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라고는 말할 수 없고 둘이라고도 말할 수 없는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게 취착하려는 힘이다. 이런 것은 이번 시간에 미진한 것은 예를 들어서 다음 시간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에서 드린 말씀을 간단히 종합을 한다면은 불교 한다. 그 네 가지 작용이다.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 불교가 이해하고 있는 인간은 정신 따로, 육신 따로, 육체 따로. 그래서 두 개가 이렇게 만났다. 이렇게 이해를 하질 않고 이원론적으로. 그러면은 정신이라는 것은 육체 안에서 육신이 모여지니까 거기서 정신이 파생되었다.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다시 우리가 조금 더 이 말이라는 것은 이게 항상 한계가 있는 게 대해서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표현은. 그런데 그럼 불교는 어떻게 했냐면 육체라고 하는 그런 물질적 구성과 그 정신이라고 하는 작용 영역이 하나라고도 말할 수 없고 둘이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관계 유지다. 지금 이런 말입니다. 물질이라는 게 있고 정신이 파생되었다 그러면 물질이 앞에 있고 물질 안에서 정신이 나왔다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그렇게 나온 게 아니다 이거죠. 그렇게 안 나와. 그러면은 지금도 어떤 물질이 구성되어지면 정신이 자꾸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건 다 새로운 생명체가 우리들이 만들어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나 정신이 어디 있다가 물질 속으로 들어간다. 그게 물질을 떠난 그런 정신이랑 따로 볼 수 없는 거죠. 그럼 이 관계가 뭐냐면 인간이 형성될 때에는 육체가 있는 곳에 정신작용이 함께 있고 정신작용을 하려면은 육체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분명히 그 성질은 별개의 것인데 무엇이 먼저 있고 나중 있고 따로 있다가 만나고 이렇게 설명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왜? 육체가 먼저 있고 정신이 나중 어디서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정신이 먼저 있는데 그게 육체가 나중에 그 위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육체가 있는 곳에 정신은 있었고 정신이 있으려면 육체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이거 시간적 개념에서 볼 때
이래서 불일불이 관계인데 이때 우리들이 이 정신이 자기 그 육체 속에서 작용하면서 이것이 한 인격으로서 인간이다 이렇게 할 때는 오치온 어떤 취착한다. 다시 말하면은 그 정신이 육체 속에서 그 육체와 정신을 유지하려고 하고 보존하려고 하는 그런 본능성을 작용을 하는 겁니다. 이 취란 말이 취착한다는 말인데 이것이 나중에 와서 자아의식 같은 걸로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이해가 안 되는데 예를 한번 제가 들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밀가루를 그냥 여기다가 놔보세요. 밀가루가 밀가루끼리 집착력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붙질 않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물이 들어가서 섞여요. 근데 물이라고 하는 것도 물 자체가 무슨 집착력이 없어요. 그런데 밀가루하고 물이 섞이니까 어떤 힘이 생겨요? 서로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는 취착하는 것. 밀가루와 물이 섞여서 이것을 덩어리를 응고시키려고 하는 그 힘이 생기죠. 취착력이. 예, 이게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만은 우리가 이렇게 상상을 해요. 그래서 오치온 할 때 집착력이 유지력입니다. 일종의. 그게 이것이 나중에 자아의식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되어진 것을 인간이다. 그러나 이러한 말씀 속에는 온이 흩어지면 이걸 인간은 없어지는 겁니다. 죽었다고도 말하고. 그래서 오온이 화합된 존재로 이해를 하죠. 자, 이런 정도로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는 것은 어떤 구조 속에서 이해되어야 되느냐 이런 문제를 한 4시간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당히 물론 불교 자체가 화학도 아니고 물리도 아니고 생물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입장이나 불교가 보고 있는 태도를 여기서 밝힌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은 그런 전문가들에 의해서 더 발견되어야 되겠고 또 연구되어야 되겠지만은 근데 2500년 전 일단 불교의 시각은 이렇게 이해했다는 것이죠. 근데 이런 이해가 왜 중요하냐 하면 말이죠. 종교의 출발 자체가 상당한 부분은 무지에서 출발을 합니다. 무지에서 출발을 해요. 왜 벼락이 치는지, 왜 천둥이 생기는지, 왜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부는지, 왜 파도가 치고 해일이 생기는지 인간은 무지에서 그걸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 이외의 어떤